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들러입니다. 네, 오늘 문학소년단 시즌 8의 20화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마일리스 드 케랑갈의 소설을 다룹니다. 첫 번째로 책과 작가 소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를 쓴 작가 마일리스 드 케랑갈은 1967년생 여성 프랑스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진지한 성찰과 강력하고 시적인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화제를 모으며 현대 프랑스 문단을 뒤흔들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고요. 1967년생입니다. 프랑스의 한 도시인 툴롱에서 태어나서 르아브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둘 다 몰라서 네. 루앙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후에 파리에서 사학, 철학, 민족학을 공부했고 이 고등 대학원이라고 하는데 에꼴, 그랑제꼴을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프랑스 사회학 고등연구원 EHESS에서 1년간 수학했다고 나옵니다. 이름에도 드가 붙은 거 보면은 집에 그런 자귀가 있거나 좀 괜찮은 네, 집안이네요. 그런가 봐요. 네, 데뷔는 2000년에 첫 작품인 구름 낀 하늘 아래를 걷다를 출간하면서 소설가로 데뷔하고 그때부터 전합작가로 전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2010년에 다리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메디치상과 프란츠 헤셀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에 동쪽으로 뻗은 접선, 되게 수학적인 이름을 가진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랑데르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의 작품 2014년에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를 발표하면서 더욱 찬사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오랑주디 리브르상, 웰컴북 문학상,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올해의 책 이런 거 수상하시면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작품이 되게 많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작품은 우리나라 기준 2023년에 출간한 닿을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책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스토리라인은 엄청 단순해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네. 누가 주인공일까? 그거요. 누가 주인공인지가 살짝 불분명한 지점이 있는데 그만큼 이름은, 많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이름은 시몽 랭브르입니다. 19세의 프랑스 청년이고요. 엄마는 프랑스 사람, 아버지는 뉴질랜드 출신 이민자신 것 같아요. 방학 때는 뉴질랜드 여름 캠프에 가가지고 한쪽 어깨를 다 덮는 커다란 마오리족 문신을 새기고 돌아왔을 정도로 이 시몽 랭브르는 약간 철학적이고 삶의 열정이 넘치고 혈기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서핑에 아주 열정적이어서 서핑에 미쳐 사는 19세 청년인데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밥도 안 먹고 친구들이랑 바다에 나가가지고 서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좀 허술한 옛날 미니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가운데 앉았던 시몽이 머리를 다쳐서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졸음운전이었죠? 예. 네. 졸음운전이었고 이 세 친구가 일렬로 이렇게 나란히 트럭에 앉으니까 이제 뭐랄까요? 네. 좌석에 앉은 친구들은 예. 안전벨트를 맸는데 가운데에 앉아있던 이 누워갔던가요? 네, 이 시몽만 가운데로 튀어나가면서 비교적 좀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몽이 뇌사 판정을 받고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가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데요. 이 과정에 얽힌 모든 사람, 시몽의 부모, 시몽을 처음 병원에 받아서 치료한 소생의학과 의사, 뭐 기타 흉부외과 집도의라든지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와 간호사들, 시몽의 친구, 뭐 장기 기증 수혜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가 엄청 상세하게 묘사되는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이 다 잔잔히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거 이외에 뭔가 반전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다음은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이 책 읽어 마라 코너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네, 챈들러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이 책 표지서부터 어쨌건 이게 장기 이식,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이고 파도에 대한 설명도 들으셨다시피 이런 파도, 메디컬, 어떻게 보면 메디컬 의학 소설이기 때문에 파도의 이미지와 이 심장 박동 그래프라고 하죠. 예. 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삐삐삐 하면서 이제 이 그래프 그쵸. 이 하는 펄스 거? 뭐 펄스? 예, 펄스 이미지라고 하나요? 예, 예, 예. 그것이 뭐랄까 되게 이미지가 좋다고 해야 되나? 예, 겹쳐져 있는데 그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심장 이 이야기와 그리고 뇌사에 대한 이야기 심장 박동 소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파도 소리, 예, 파도 고동 소리, 심장 박동의 고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 이미지들이 주는 어떠한 숭고함 주제도 그렇고 그리고 읽다 보면 이 둥둥둥 거림, 심장 박동 소리 이런 거에서 오는 고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읽다 보면 어느새 독자의 마음도 좀 고취되는 그런 독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요즘 거의 안 보신 분이 없던데 이 중증 외상센터 그렇죠. 거기에 흥행의 요소 중 하나는 화끈한 전개 그리고 망설이지 않는 어떤 주인공의 행동들 빠른 결정 이런 거에서 이제 사이다를 느끼는 이 시청자들이 많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랑 정반대입니다. 뭐 수술실이나 병원이라는 공간은 같은데 이 진도 나가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서사의 진행 방식이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 읽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시도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좀 취약하신 분이라면요. 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이 책을 이제 다음 책 뭐 할까 하면서 이 책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살짝 망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어쨌건 장기 이식이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 문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고 만약 또 웃으면서 얘기하기에는 어떻게 또 그럴 수 없는 분야 혹은 그러다 보니 우리의 대화가 사실 같은 너무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닐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저했는데 읽다 보면 이 책은 전혀 그런 모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기증이고 뭐 언제나 그냥 되게 옳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뭐 너희지를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충분히 공간이 병원이니만큼 심파로 흐를 법도 한데 오히려 싸패면 싸패지 심파는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이 싸패냐?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지금 어떤 청년이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이 뛰고 그 장기들을 이 장기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에게 기증을 하느냐 마느냐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숭고한 이 상황에서 의사들은 나의 저번 데이트 이야기 혹은 지금 축구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자세하게 서술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니 지금 마냥 숭고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독자 입장에서는 어머 작가가 좀 싸패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그야말로 정말 병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하루고 너무 비극적인 하루인데 누군가에게는 그저 이 일을 터해서의 긴급 상황이 터진 것. 이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서술했다는 점에서 주제가 갖는 어떤 심파적 요소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디테일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온갖 것을 네. 내가 다 설명하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예, 진짜 읽다가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여기서 약간 한번 열받아서 메모를 해놓는데 그쵸. 이런 게 있어요. 뭐 시몽의 심장, 마리아는 멍해진다. 시몽의 심장이라니. 17일째 혈도들이 최초의 혈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작은 주머니로 몰려간다. 21일째 펌프질, 아주 미약한 진폭 수축 운동이지만 심장 발생 과정을 추적하도록 고안된 고도로 민감한 장비를 사용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세포, 정맥, 뭐 동맥, 이게 그래서 뭔데 왜 안 궁금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그래서 시몽이 이거 기직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한 시점에 너무나도 이런 장황한 말들로, 물론 이게 디테일을 살려주는 요소가 될 수 네. 있겠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이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사나 어떤 디테일에 좀 지치시는 분이라면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놀라서 메모를 해둔 게 초반입니다. 이 시몽 아들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라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옆에 없으니 뭐 잠깐 뭐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무슨 이슈가 일이 있다. 음, 자, 마리아는 기운을 짜내어 카페 이름 르발토. 여기서도 이미 괄호가 있긴 있지만 그건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르발토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주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괄호가 열리고 그녀가 처음 이곳에 들어섰던 날은 장대비가 쏟아졌더랬다. 10월이었다. 그러니까 4개월 전 그녀가 문화유산 관리국의 청탁으로 기사 작성에 매달려 있던 시기였다. 그녀는 생 조제프 성당과 어쩌고저쩌고 예술 전당에서 만든 문화공간 볼캉 그리고 페레가 디자인한 건물의 모델하우스를 꼭 다시 둘러보고 싶었다. 쭉쭉쭉. 이로부터 한 4줄이 더 이어집니다. 이 카페가 그러니까요. 이들 부부에게 어떤 공간이었는지.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하고 이것을 누군가는 높게 사기도 하고 실제로 옆 뒤쪽에 있는 옴기니의 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칭찬하긴 하는데 아무튼 좀 진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설명하겠다라는 일념이 작가에게 있는 듯하죠. 음, 그렇고 네 이어서 제가 세 번째 읽어야 할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정보량과 문장이 쏟아지는데 이게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짜증도 납니다. 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저도 어떤 부분은 대각선 읽기 하고 어떤 부분 대각선 읽기조차 안 했죠. 네. 아 오케이 이건 그냥 한 페이지 넘어간다. 네. 근데 오히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속도감으로 승화가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 엄청난 정보량이 그것도 그냥 뭔가 그냥 구구절절 천천히 말 늘어뜨리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막당 정보량이 엄청 그 부피가 주는 어떤 질량만큼 엄청난 속도로 머릿속으로 쭈루루루루루 엄청난 수다쟁이가 떠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오히려 안 그래도 짧은 이 24시간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엄청난 정보량이 속도감을 더해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부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피를 많은 문장을 어떻게든 잘 썼던 작가의 필력인 것 아닐까. 예. 그것을 한번 느껴보면 좋겠어서 읽어야 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로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까 챈들러 씨가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의 그런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장기 기증 얘기고 또 그거를 둘러싼 뭐 부모의 심정이나 뭐 이런 그쵸. 것들을 저희가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 거예요. 그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뭐 죽음, 뭐 장기 기증, 뭐 생명의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감정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 전환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 책을 고른다면 오히려 기분 전환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책인데 수진 씨는 어떻게 읽었나요? 저도 비슷한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모든 한국 사람이 읽어도 어느 정도 다 불호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 싶은. 대단한데? 왜냐하면 문체가 너무 난잡해가지고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심장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써놨던 그 문장을 비롯해서 되게 현학적이면서 그 약간 일관성이 없달까요?
갑자기 엄청 현학적인 문장을 썼다가 그 다음에 되게 감성적인 문장을 썼다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문장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또 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원어에서는 뭐랄까 그런 라임이 맞는다든지 이런 말의 맛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런 말의 맛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느끼기 어려우면서 이 문장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거의 뭐랄까요? 불가능한 일이 된 책이 아닌가 싶었고 또 특징이 인물의 대사랑 화자의 묘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묘사인지 아니면 어떤 등장인물이 갑자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산만함을 상당히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고 맞아요. 네. 분량도 엄청 작고 스토리도 단순한데 이렇게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지? 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의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나저나 초반에 서핑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만연체의 묘사가 굉장히 지루하게 읽히지 않을까 그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근데 이 작가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어요. 어떤 그런 풍부한 그 감정을 전달하고 그 추상적인 경험에 있어서의 그 느낌을 제가 주고 싶은 그런 의도였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네. 그 서핑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핑을 또 장황하게 나와서. 네, 또 서핑을 또 되게 거칠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죽나? 뭐 세 번째 웨이브 때 죽나? 막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다면은 이거가 이 바위에 부딪히거나 맞아요. 이 서핑보드를 선물 받은 장면이 나오는 게 이게 복선이겠다. 이게 그쵸. 부러지면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핑보드는 그러니까요. 아주 멀쩡했고 네. 주인공의 머리만 깨졌다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로맨스정. 예, 저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이 너무 길어요. 읽으면서 숨차더라고요. 이거를 소리 내서 읽는다 치면은 진짜 숨차서 못 읽을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상황과 인물에 대한 묘사도 비유를 좀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읽다가 잠깐 다른 생각,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읽었거든요. 밀리의 서재로. 그다가 잠깐 뭐 카톡이 누가 왔어요. 그러면 잠깐 다른 생각으로 하면은 다시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맞아요. 그래서 진도가 너무 안 나갔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줄거리는 너무 단순하죠.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시몽의 이 장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증할 것인가에 관한 24시간의 이야기.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너무나 장황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세한 디테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저도 어떤 일상의 디테일을 그려내는 거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줬던 사람인데, 네. 이번 작품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야기의 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고, 또 디테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 작품에서만큼은 서사가 더 중요하게 부각됐어야 됐다. 예, 문학적인 장치가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보다는 표현력, 뭐 그 안에 담긴 뭐 문학적 표현, 의미들, 감정 묘사를 봐야 하는 책이라고, 그게 이 책을 제대로 읽는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이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된 게, 나는 이야기의 구성과 전개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디테일을 좋아한다고 했던 거는 어느 정도 구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내가 디테일을 좋아한다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까지 디테일만 조진
책을 내가 좋아하진 않는구나 라는 거를 이 문학소년단 시즌 8 20화 만에 좀 뭔가 깨닫게 된 아니면 그새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바뀐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걸까요? 요즘 너무 네. 공사가 다망해서 8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바뀌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렇게 근데 이 책이 네. 워낙 캐릭터가 세서 그쵸. 네, 예. 예외적인 감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읽는데 재미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이거 나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별로였네요, 로맨스정. 예. 아니, 저랑 읽어봐라, 뭘로 어떻게 배분할까 물어봤을 때, 먼저 고르시면이라는, 보통 이제, 뭔가 난 둘 다 가능하다라는 자세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그냥 소스일 때, 이 책에 예. 대한 평가가 소스일 때 보통 저희가 하는 방식. 예. 전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좋게 읽었는 줄은 몰랐네. 근데 또 뒤에도 칭찬이 있으니까. 칭찬이 있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은 이게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때문에 이게 까려고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거 이 또 이게 특징이 닦아야지. 로맨스정으로 하여금 어떤 부정적인 예.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네, 이거 또 이러네. 이따가 문학소년단에서 욕해야지. 막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이 나를 짜증나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작가한테도 실례기도 하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것까지 참아가면서 독서를 하고 싶진 또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밑줄 친 문장이 지난 시간 책처럼 많거든요. 이 프랑스 작가들이 참 글을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장을 정말 잘 쓰고 기교라는 거를 좀 부릴 줄 아는 작가다. 끼 부릴 줄 안다 문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적인 표현들과 기교가 요즘 24기 나솔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보시나요 혹시? 안 보시죠? 다 보진 않는데 이제 대충 팔로우는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하고 있어요. 24기 그 광수 그 노래하는 트러블 메이커 그거 아마 보시게 될 텐데 그렇게 좀 나대는 노래가 아니라 담담하게 글을 쓰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또 이 후반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의료 행위들에 대한 그런 직설적인 묘사들이 거의 그 의학 전문 드라마 수준으로 자료 조사도 철저히 한 것 같고 마지막에 그 역자가 삼성병원 간호사 누구한테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만큼 역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짜증났겠죠. 그쵸. 너무 어려운 문장들이 많으니까. 이 새끼 또 괄호치네. 아니 보니까 그 과의 분류가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용어도 좀 다르고. 네, 그래서 전문가 그 자문이 필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문까지 작가도 그렇고 이 역자도 그렇고 진짜 다들 공부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중증 외상센터를 아까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런 정도의 눈앞에 수술방을 그려냈다는 게 정말 참 대단한 작가였고 또 덕분에 심장 이식이라는 게 좀 어느 건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과정들이 펼쳐지는지 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실컷 욕해놓고 그렇지만 이 책을 읽고 뭔가 삶의 소중함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으로 봤을 땐 플러스였다. 네, 플러스인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어느 날 잘못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나를 두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서사시를 읽는 게 이렇게 대단한 사건이랑 성취를 읽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작품을 읽은 게 아니잖아요. 한 사소한 개인이 앞둔 죽음을 그걸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보는 게 저한테는 이 삶의 소중함을 좀 체감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의미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이 중에서는 제일 이 책을 즐기는 사람이고 오히려 이 책을 오히려 아마
2주일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제가 제일 떨떠름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읽고 나니 오히려 듣고 나니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사람인 것 같고 저도 당연히 읽다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뭐지? 이렇게까지 작가가 진짜 병적으로 어떤 상황 묘사에 혹은 이 상황을 구성하는 데에 진짜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구나. 단순히 이게 예를 들면 이 의사는 이 소설 안에서 시몽의 심장과 혹은 시몽의 장기와 관련된 사람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진짜 너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간호사가 그렇게 막 대단한 비중을 갖고 있는 간호사도 아닌데 이 간호사가 뭐 평소에 연애관이 어떻게 됐고 전 남친이 어땠고 그러니까요. 요즘 썸 타는 남자랑 또 어떤 기싸움을 하고 있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를 내가 읽고 있다니 이게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고 종종 짜증이 나다가 어느 순간 그래서 더욱더 내가 이 심파 혹은 어떤 그냥 마냥 안쓰러움의 감정으로 이 책을 접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거기서 구해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읽다가 작가가 조금은 사페인 줄 알았죠. 아니 보통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너무 젊은이가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로 그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본인이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열정적인 사나이였을 뿐인데 친구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또 당연히 부모님 오열하는 장면. 거기에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의학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의뢰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뭔가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의사. 병원장에게 대든 의사. 뭐 형 원래 이러지 않아. 이건 이제 원래 검사 버전이죠. 형 원래 이런 의사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어쨌든 너무나도 숭고한 장기 기증에서 계속 승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줄 알았다가 오히려 이제 또 이 장기 코디네이터는 처음으로 이제 장기 코디네이터의 이야기를 읽어본 일이기도 한데 되게 당연하게도 계산적이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회유시켜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너무 섬뜩하게 다가오는 이 적출이라는 이야기. 그에게는 정말 예의를 지킬 것은 지키고 오히려 되게 또 인간적인 면도 보여주죠. 부모가 이런 메시지를 꼭 전해달라 혹은 이런 음악을 틀어달라 파도 소리를 들어달라 했을 때 사실상 뭐 안 들려줘도 무방한 일일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켜내는 아무튼 그런 정도의 숭고함도 있는데 정말로 뭐 심장을 가지러 가겠다는 의사는 진짜 뭐 갑자기 여자친구가 피자를 던진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내가 뭘 잘못 읽었나? 내가 분명 뭔가를 건너뛰었나? 그런데 갑자기 일단 대뜸 누군가가 피자를 던집니다. 화가 난 여자친구래요. 누구의 여자친구? 이 심장을 가지러 가는 의사의 남자친구, 의사의 여자친구.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무거울 수 있는 주제, 어떻게 보면 너무 숭고할 수 있는 주제, 누군가에게는 진짜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인데 그저 세상에 그냥 톱니바퀴 하나이구나.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그저 일적인 이야기들. 근데 또 그것을 다만 정말 사페처럼 아니면 너무 감정을 배제하는 것처럼 정말 일적으로만 다가가지 않고 로맨성이 얘기한 것처럼 이 프랑스 작가답게 이 기교 부리는 문장들 거기에 이 파도 전 이걸 또 어떤 의도를 갖고 분명 이 시몽이란 젊은이를 파도를 즐기는 사나이로 설정해 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규칙적으로 몰아닥치는 이 파도 소리, 뭐 심장 고동 소리, 뭐 어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또 어떤 진짜 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의 고향까지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읽었고 나름 그냥 또 읽으면서 짬바로 이 부분 그냥 건너뛴다. 그런 부분들은 또 슥슥 건너뛰다 보니 안 그래도 24시간에 이어지는 일이라서 속도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도 건너뛰다 보니 속도감은 더해졌고 저는 로맨스정이랑은 다르게 이 책에 있어서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플롯은 그냥 정말 한 줄 쓸 수 있잖아요. 시몽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사람들이 장기를 이제 기증받아서 가져가게 된다. 딱 여기까지이니까 거기서 뭐 어떤 다른 더 상황적인 설명 혹은 상황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이 공간을 그려내는 뒤에서 근데 옴기니가 그런 얘기는 해줬습니다. 24시간을 그려내다 보면 당연히 깊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막 한 800페이지 되는 책 읽었을 때 저희가 주로 하던 말이 한참 이 사람과 동거동락 하다 보니 정이 든다 이런 그쵸. 거였잖아요. 그럴 새가 없죠. 원래 이제 24시간짜리
극에서는 음. 그것을 이제 이 작가의 투머치 인포메이션으로 좀 더 생생하게 그려낸 게 아닌가. 음. 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들으다 보니까 읽으면서 뭐 당연히 저도 막 유쾌한 경험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것이 절대 뭐 부정적인 감정까지는 아니었고 되게 저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하나의 장르구나. 의학 서적은 또 처음 읽어보잖아요. 그쵸. 제대로 네. 다룬 거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읽으면서 요새 중증 외상센터 인기인데 사람들이 이 책 더 좋아라 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읽었더랬습니다. 또 마침 거기서도 또 장기 기증하는 또 얘기가 뭐 나오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이게 보니까 또 연극 1인 극으로도 그쵸,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뭐 연극에 대한 평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설보다는. 장기 기증이 메인 이야기인데 저희 장기 기증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수진 씨가 조사해 오신 여기 책에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죠. 진짜 그쵸. 그런 거겠죠? 프랑스가. 노라고 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네. 살면서 사전에 그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장기 기증 안 합니다. 네. 라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잠재적 예스로 취급한다. 그쵸. 네. 그래서 자꾸 부모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시몽이 네. 평소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냐, 뭐 어떤 아이였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은 부모의 의견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철저하게 평소에 나는 장기 기증을 절대로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창구로만 철저히 부모님을 대하잖아요. 네. 진짜 신선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노라고 평소에 한 적이 없어도 결국에는 보호자인 부모 혹은 다른 누군가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출을 못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프랑스도? 그쵸. 그쵸.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본질적으로 그래도 그 본인의 본인의 의견이 의사.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듣기는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미리 장기 기증 의사를 뭐 밝혀놓고 뭐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해놔야지 뭐 뜨는데 다른 어느 나라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은 다 기본적으로 뇌사 상태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 리스트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렇다면 장기 기증 하실 건지? 저는 할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뇌사 상태로 살아 있는 게 사실 가족들한테 너무 큰 고통일 것 같고 그거를 뭐 제가 뇌사 상태니까 그걸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또 저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의 뇌사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죠. 지구적 차원, 뭐 한국적 차원, 지도. 그렇죠. 네. 크게 보자면.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저라면은 뭐 장기 기증을 할 것 같고 만약에 또 제가 이렇게 뭐 장기 기증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은 뭐 저나 아니면 저희 가족이나 누군가가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원활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은 좀 나와 있긴 한 것 같은데. 수진 씨도 사실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 저는 원래는 사람이 사실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면은 철저히 되게 뭐랄까요.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약간 상실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히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근데 그래서 고깃덩어리일 뿐이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은 기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수술실에서 폐동맥을 1, 2cm 가지고 그 흉부외과 의사랑 다른 의사랑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내가 더 가져갈래. 별로 안 남겨놨네. 네. 마치 약간 그 고기 놔두고 그쵸. 싸우는 맞아요. 진짜 야생동물처럼 으르렁거리는 거를 보면은 내가 그 베드 위에 누워있는 당사자라면은 정말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 들겠다. 존엄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내가 그 어려운 결정을 한 그런 의도랑은 좀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약간 감이 오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 그리고 그 장기 기증을 한 이후에 그 뱃속이 텅 비어서 안에다가 꺼즈랑 이런 천 같은 걸 채워가지고 봉합을 한 장면도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의식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그거를 그 시신을 받은 가족들의 입장이 상당히 너무 좀 서글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모르겠다 인 것 같아요. 저는 챈들러님은? 네. 오히려 어려운 질문은 의사를 만약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유가족이 혹은 유가족이 맞나 어쨌건 보호자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이게 철회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다고 쳤을 때 오히려 어려운 질문은 너는 누군가가 너의 가족이 이렇게 됐을 때 기증하게 냅두느냐가 더 어려운 질문 같아요. 내 몸이야 뭐 난 이미 죽었는데. 그렇죠. 그쵸. 진짜 어떤 정말 수진 씨처럼 어떠한 불쾌감을 갖고 혹은 내 몸이 고깃 덩어리야라는 정도의 불쾌감만 없다면 아니 뭐 이미 죽은 몸 뭐가 문제냐가 오히려 쿨한 내 문제일 때 오히려 더 쿨해질 수 있는 근데 가족의 이것이 이제 문제라면. 가족의 예. 문제일 때 그게 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너 장기 기증 동의할래? 라는 질문보다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럴 때 저도 그렇다면 정말 더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수진 씨가 얘기한 뭐 동맥 더 잘라가려고 막 진짜 정말 고기를 두고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장면까지 그려내냐 싶을 정도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것이 내 몸? 상관없죠. 근데 정말 만약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두고 어떤 의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뭐랄까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요?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것이 막 그들이 막 예를 들면 진짜 비윤리적인 의사다. 그래서 그들이 되게 무슨 마치 뭐 마취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 보고 험담하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이왕 기증 받기로 한 거 가서 수술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대로 네. 하려고. 이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에게 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맥 한 1cm라도 더 잘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내가 슬픈 거니까 그게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그 파묘 보면은 그 장면 나오잖아요. 누가 할머니 이 가져갔네 이거. 틀리. 예. 뭐로 그런- 기억해. 예. 근데 그런 저승에서 좀 못 가고 맴돌 수도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더욱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현실적이었던 건 안구만큼은 기증할 수 없다라는 부모님의 맞아요. 뭐 안구 보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주할 때 눈은 감겨져 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그쵸 정말 단순히 장기 이상의 것일 테니까 그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이 책에서 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진짜 메시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 메시지가 리얼하게 그려냈고. 정말 물론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어떤 장면을 그려내는데 의도가 없을 수가 있나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다시 봉착하게 되지만 어떤 의도를 가졌다면 정말 그 장면에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맥으로 싸우는 장면이라든가. 그쵸. 그러면 하기 싫어지니까. 그쵸. 정말 오히려 의도가 있다면 그냥 그런 삶에 대한 에너지 그런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두고서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처럼 누가 여기 지금 너무 비극적인 상황으로 죽어서 누워 있는데 뭐 썸남이랑 연락을 하고 뭐 애인이랑 피자 던지면서 싸우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건 삶이다. 뭐 이런 차라리 그런 메시지.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보면은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다른 부모랑 마주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장면은 또 정말 오묘하죠. 예, 그쵸. 묘하게 우리 아들은 안 다쳐가지고 그쵸. 흉부에 있는 그 갈비뼈만 부러져서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이 묻어나는 장면도 나오고 정말 무심하다 싶을 정도의 일들이 되게 자주 모셔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예, 그래서 오히려 너무 숭고하게만 표현되지 않도록 그런 의사들이 그 환자의 기증자의 그 폐동맥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수술을 하면서도 낮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들이 계속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예전에 제가 다니던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데 제가 원래는 되게 잘 참거든요. 근데 그날 치료 받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프다고 계속 손을 들었어요. 근데 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좀 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프면 손 들라고 그러면서 왜 참으라고 하냐.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연속 치료가 있어가지고 다시 갔는데 갑자기 딱 누웠는데 그 치과에서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갑자기요? 그랬더니 아니 어제 솔직히 되게 여러 명의 치료를 매일 하다 보니까 그럼. 네, 대체로 잘 참고 근데 똑같은 치료했는데 어떤 환자가 유난히 아프다 그러면 아, 왜 이렇게 엄살을 부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끝나고 다른 치과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거기 누워있는데 생각이 났대요. 오늘 아프다고 했던 사람이.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나한테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면은 이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 네, 그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있는 그 간호사가 그 방금 실려 들어온 교통사고 환자와 오늘 낮에 싸운 그 뭐 썸남과의 그런 일이 경중이 별로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어서 그런 경험이 로맨스 정도 있겠죠. 특히 어떤 뉴스의 현장에 있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사가 오가는 현장인데 나한테는 그저 일거리인데 그쵸. 이런 이 간극. 요즘에 제가 저기 어디 나가 있는데 거기 변호사들이 이제 와요. 한두 건이 아니니까요. 탄핵 사건이. 그러면 그 변호사들은 진짜 피청구인을 변호하고 이 사람을 무죄로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러려고 오는 거잖아요. 뭐 준비도 많이 하고. 근데 저한테는 그냥 피사체 1, 피사체 2. 네. 누군가의 지금 이 나라의 국운이 달린 상황을 저는 이게 뭐 처음에는 뭐 1차별로 이럴 때는 이제 막 긴장도 되고 이 사람 이 현장 분위기에 압도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10차가 끝나고 이런 시점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이 또 왔네. 오늘은 뭐 이 옷 입고 왔네.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게 무뎌지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럴 때 이제 뭐 실수가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는 특히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니 근데 뭐 피청구인 측 그 대리인분들은 뭐 본인들도 주무시던데. 그쵸. 그쵸. 아니, 다들 힘들 거예요. 네. 이게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재판을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그분들이 다 나이가 또 지긋하신 분들이라 뭐 양측 다 그렇지만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원피스의 대사죠.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예. 이 뇌사 사람 죽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떠세요? 이게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제목에서 보아지는 주인공은 시몽이 아니죠. 그쵸. 네. 네.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뇌사 상태는 죽은 것일까, 과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게 정말 흔히들 여기 이 책에서도 나오죠. 예를 들면 기적적으로 한 2년간 누워있던 사람이 맞아요. 갑자기 손까딱 하면서. 그 기적을 내가 어떻게 안 바랄 수 있겠어. 그쵸. 내 일이면. 가끔 아무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기적적으로 그쵸. 막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일어났다. 심지어 그 장기 기증 수술 직전에 벌떡 일어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마주할 때도 이 코디네이터와 처음 이 시몽을 맡겨드렸던 의사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요. 네, 그 사람은 뭐 랩을. 네. 랩을? 네. 뭐 어쨌건 부인하죠. 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럴 확률은 사실 없다. 네. 그저 뭐 미디어의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도 같고.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건
이게 그렇게 총각을 다퉈야 하는 일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뇌 결정할 사면은 건가? 네. 뇌 사면은 그러니까 뇌 빼고는 다 살아 있다는 거잖아. 심장도 계속 펌프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도 이 시신의 모습이라기보단 정말 살아있는, 정말 잠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거라면 그렇게 빨리 결정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맞아요. 좀 들어요. 보통은 그러네요.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장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전에 뭐 이제 기능을 잃고 뭐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뭐 사람이 죽어서 바이탈 사인이 떨어지고 나면은 장기가 이제 정말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니까 그러기 전에 하자는 건데, 뇌사라면 심장 살아있고 모든 장기들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결정할 이유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 의아함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흥미롭고 참 토론하기 좋은 논술 주제로도 많이 쓰이는 그거잖아요. 나는 뭘까?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심장이 있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다. 나의 정체성은 심장이고 목숨 역시 심장이 있었다. 하다가 이제 그 세계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공심장이라든가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도 여전히 나죠. 이식받은 그 사람 그대로. 그게 뇌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뇌가 죽을 때 사람은 죽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뇌만 문제야. 그러니까 뇌는 살아있는데 온몸이 다 그냥 진짜 다 망가졌어. 그랬을 때 이 뇌만, 예를 들면 정말 SF 영화처럼 뇌만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가상 공간에서 이 뇌가 살아있어. 뭐 시냅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사람 안 죽은 건가? 너무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 경우는 살아있다고 보세요? 근데 보면 그 신경계도 요즘에는 되게 확장해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뇌만이 아니고 장내에 있는 신경계와 몸에 있는 신경계가 유기적으로 같이 작동을 해서 사실은 기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관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기분을 결정하는 요소, 기분이라는 게 사실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영향이. 그렇죠. 근데 기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갑상선이라든지 뇌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오는 것들도 내가 행동하는 어떤 패턴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어떤 일관성은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변하잖아요. 20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DNA만 같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그 주체라는 거는 진짜 정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딱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닌가. 아, 그러면은 이왕 이 얘기 아마 또 했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뭐지 그거? 테세우스의 배? 그렇게 예를 들면 배에서 처음에 판자 하나 갈아 꼈어요. 뭐 저 판자 하나 갈아 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매우 천천히예요. 그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이 배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부품은 하나도 없어. 그럼 같은 배야? 라는 질문에는 같은 배라고 보세요? 그런 거 아닐까? 그 배라는 거는 처음에 원형을 구성하는 어떤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아기가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기는 하나씩 다 맞고 외형은 변함이 없대요. 네, 그러면은 하나씩 다 갈아 낀 거고, 그 배의 처음에 설계 원칙에 맞는 그 구조 안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배 자체는 원래 배랑 거의 똑같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치매 같은 거 걸리면 그러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그 나의 가족이었던 사람 몸에 담긴 다른 사람을 모시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인간이 더 고귀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철학적인. 그러네요. 근데 어쨌건 인류는 그것을 정의해 놓은 거죠. 내가 죽으면 죽은 것이다라고. 원피스의 대사와는 사뭇 다르게. 그렇죠. 사실은
그 장기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장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뇌사라는 상태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굳이. 음. 누군가 필요하니까 쓰려고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물론 나와 내 가족의 어떤 생명 연장이 굉장히 절박할 수 있지만 어떤 그냥 나에게 주어진 명만큼 살다 가는 것이 어떨 때는 그냥 어떤 세상을 맞아요. 살아가는 고귀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떤 가능성을 앗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그 장기 공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기 공여자가 되게 마음이 복잡하게 그 병원으로 향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심장 받기로 한. 네네, 그 여자 누구죠, 이름이? 맞아요. 그 사람 얘기도 나오고. 클레르. 네. 그러면 다시 그냥 좀 책으로 돌아와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장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참 많은 장면이 나오고 많은 장면이 다 임팩트가 있죠. 아무래도 너무 극적인 24시간이다 보니까 에너지 넘치는 가장 이 순간 이거는 진짜 너무 뇌리에 박힌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괜찮은 아이 2명의 부모를 만난 시몽의 엄마인데 그 장면. 예. 안전벨트 문제는 자기 아들과 마리안의 아들 두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였다. 그러니까 크리스는 당연히 운전을 해야 했으니 조항이 시몽 대신 얼마든지 가운데 좌석에 앉았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랬더라면 지금 이 순간 마리안의 자리에 정확히 그 자리에 그 얼굴까지도 변해버린 모습으로 그 불행의 구렁텅이를 마주하고 있을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는 일이다. 사실 이게 제일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진짜.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은 차라리. 탓도 했겠죠. 그쵸. 아무리. 네. 이게 정말 솔직한 감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말씀드렸던 그 폐동맥 가지고 싸우는 장면. 너무 인상 깊었던. 그게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뭐랄까, 되게 야만적이게 느껴진달까요? 되게 고도로 공부한 어떤 정말 엘리트들끼리 하는 정말 원초적인 싸움같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 작가가 축구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을 약간 까는 그런 문장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 막히는 부분인가요? 이게 뭐 어디냐면 종이책으로 282페이지인데 비르질리오는 자신의 텔레포니노 화면 위에 이탈리아 축구팀의 선발 선수 명단을 띄워놓고 발로텔리가 출전하고 모타 역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다. 모타라고, 예스, 좋았어. 그리고 피를로, 또 부폰도 나온다. 그러고는 다른 2명의 전임이들과 승부를 예측하며 메시지로 욕설을 주고받는다. 오늘 저녁 외출해서 초대형 플라즈마 화면 앞에 죽치고 앉아 그를 위해 건배를 들 인간들로 체력적 준비가 부실한 팀을 지지하며 이탈리아의 방어수를 싫어하는 프랑스인들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중대한,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펍에 가서 축구 보면서 동료들이랑 싸울 생각을 하는, 그렇죠. 일상적인 장면인. 그러니까 이런 일상들이 있어야지 뭐 의사들도 스트레스를 풀고 더 나은 수술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실컷 수술하고 이제 환자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밴드 연습하고 뭐 사랑 싸움하고 이런 거를 그려내는 게 그게 삶이니까. 그쵸. 심장을 받아서 이제 비행기도 한번 타고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제 내 병원으로 가는 길에 막히잖아요. 네. 막히기 전의 일인가? 아무튼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제 수술실에 있느라고 몰랐으니까 운전수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축구 결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1대0으로 이겼다, 뭐 졌다 하니까 이제 주먹을 불끈 쥐는. 그냥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참 보통 여타의 드라마, 의학 드라마라면 절대 그려내지 않을 심장을 그쵸. 들고 가는 의사가 심장 뭐 축구 안전하게 결과를 있으니까 물어본다. 네. 네. 결과 물어보고 아싸 하는 거. 음. 그 어떤 예.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소설의 의학 소설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작품과의 차별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런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을 음. 그냥 묘사해냈다는 거. 책. 갈피.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페이지 215에 나오는 문장인데, 시몽 랭부르의 살아있는 장기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찾고 있는 이 순간에, 병든 몸에 그 장기들을 분해하고 있는 이 순간에 수천 개에 달하는 폐들이 저곳에서 다같이 부풀어 오르고 수천 개에 달하는 간들이 맥주를 흠뻑 머금고 수천 개에 달하는 신장들이 육체의 노폐물을 동시에 걸러내고 수천 개의 심장들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펌프질을 해대는 것을 상상한다. 그러다 갑자기 세상의 파편화에 이 공간의 현실의 절대적인 단속성에 수스라친다.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이태원 참사 있을 때도 그랬죠. 한쪽에서는 뭐 사람들이 뭐 술 먹고 놀고 그런 상황들을 저는 겪었는데 다시 한번 또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어서 챈들러의 책갈피입니다. 책으로 200페이지입니다. 결국 이제 부모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에게 예, 의사를 밝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마지막 인사하고 뭐 이제 시몽의 곁을 떠나는 장면이죠. 이제부터 이제 급진전이 되는데 세 사람이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한다. 그런데 마리안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침대로 돌아간다. 그녀를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의 물체처럼 그곳에 홀로 남게 된 시몽에게서 흘러나오는 고독이다. 그는 이제 인간의 몫을 벗어 던진 것만 같다. 네, 더는 뭐 공동체와 결부되지 않고 의도와 감정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지 않고 절대적 사물로 변해 떠들고 있는 것만 같다. 네. 뭐 참, 이 고독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크게 왔습니다. 저에게는.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뭐 시몽은 주인공이 아니다. 뭐 오히려 뭐 시몽은 정말 뭐 어떤 정말 장기를 갖고 있는 어떤 몸뚱아리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지만 결국 우리는 시몽에게 이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렇죠. 네. 오히려 뭐 아까도 뭐 장기 기증하는 것보다도 내가 장기 기증하는 것보다도 내 가족의 장기 기증의 일이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라고 하지만 결국 진짜 졸라리 외롭고 고독한 건 시몽일 수도 있겠다. 네. 가만히 누워서 네. 그쵸. 뭔가 되게 씁쓸하고 읽는데 제가 고독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편에 드는 생각이 뇌사 판정이라는 게 이제 뭐 뇌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는 게 감지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의학적인 진단이긴 한데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뭐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로맨스 정이라는 이 어떤 존재가 그것 또한 작동이 되지 않는 건지 사실 의학적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정신 세계라는 거는. 근데 시몽은 분명히 뭐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나 아직 안 죽었는데. 그렇죠.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하얀 아무것도 없이 새하얀 곳을 혼자 걷고 있다거나 빨개 벗고 네, 주인공이 소생하기 전에 그렇죠. 뭐 그런 시점이었겠죠. 시몽한테는 해리포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수진 씨는 저는 종이책 329페이지쯤에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는 죽음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사후의 공간으로, 불멸의 영광의 공간으로, 신화의 공간으로, 노래와 서예의 공간으로 그를 밀어넣어준다. 그죠. 이 노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저도 무슨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축구랑.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 시적인 시와 그쵸. 노래 네. 이런 거를 시랑 노래라는 단어를 제가 네.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프랑스 작가계의 깔롱쟁이가 아닌가. 네.
그래서 보면은 프랑스 작가계는 진짜 캐릭터는 다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마다 비슷한 작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또 프랑스 작품을 읽은 거네요. 네. 또 네. 이분도 6, 7년생이고 그분도 6, 7년생이어가지고. 아, 6, 7이었나요? 저는 네, 더 6, 된 줄 알았는데. 7년생. 네.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프랑스에서 유명한 세대인 거 아니야? 그 뭐 그쵸. 전설의 90학번처럼. 아, 그런가? 전설의 6, 7년생 깔롱쟁이들. 네. 자, 그러면 저희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맨스 정의요. 네, 로맨스 정의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권장도서 별점은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네. 수진 씨요. 복잡한 문장, 복잡한 마음.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챈들러입니다. 파도처럼 무심하게, 파도처럼 강렬하게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네. 주셨네요. 아, 그 궁금한 게, 챈들러 씨는 이 책을 한번 그 전에 다룬 적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분들은 어떤 게 좋았다고 하셨나요? 그분들은 되게 좋은 평을 내렸다고 들었는데. 아,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제가 진짜 웬만해선 그래도 또 네. 오늘 방송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 뭐 끌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그냥 익명까지도 아니지만 뭐 익명의 의견 2개 정도 얹을 수 있는 다채로워지는 일이니까 혹은 내가 그 말을 베껴오고서 내 말인 것처럼 있어 보이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방송을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려다가 첫째, 내 목소리 짜증나서 못 듣겠다. 둘째, 뭔가 그걸 들으면 제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오늘 예를 들면 그들이 오늘도 제가 그냥 대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 같지만 그 방송에서의 뉘앙스가 이 책의 찬양 1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듣는다면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왠지 스크린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그럴 수도 들어서 있겠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시다면 들어보십시오. 이서살. 저희의 미진한 부분들 거기서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줄라이 그때 이거 얘기하다가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게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럼 줄라이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그럼 줄라이로 저희가 이게 누구 작가 이름이 뭐죠? 무슨 오브라이언이었는데. 팀 오브라이언이네요. 네. 예, 영미 소설. 아니면 후퇴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우린 언제나. 네. 다른 오. 책을 들고 나타날 수도. 아마존 네, 평생의 필독서 100권, 뉴욕타임스 20세기의 책, 피터 박스월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 중에 한 권. 미국 고등학교 및 대학 문학 수업에서는 교재로 반드시 거론되며 동시대 작가들이 국적을 막론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독자임을 자처한다. 약간 북한 문장 같은데요? 대단한데요? 예, 이거 저희가 또 이러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요. 매운맛 한번 봐야지. 네.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 오브라이언의 줄라이로 네.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